1997년 여름, 땀을 흘리며 열심히 편지를 쓰는 한 남자가 있다. 그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가짜 이름과 주소를 적었다. 이 편지들의 도착지는 주일대사관, 법원, 관공서 등의 공공기관들이었다. 그 편지들 중 하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저분한 자들입니다. 이 지저분한 자들은 가부키초에서 인간이 아니어도, 동물이 아니어도, 생물이 아니어도, 존재하지 않게 되어도 강간을 계속하고 폭행을 저지릅니다. 존재, 물질, 생물, 동물이 가진 근본적인 권리, 그리고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는 능력을 개인이 가져야 합니다. 이 지저분한 자들로부터 그것들을 박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타고난 정신장애인, 기형아인 분들은 모두 가부키초에서 만나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기로 했습니다. 나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 지저분한 자들은 한 여성을 전 세계 사람들과 내 눈앞에서 강간하려 합니다. UN 사무총장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그는 이러한 형식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궤편지를 수십 통씩 공공기관에 보내는 기행을 저질렀고, 이렇게 보낸 편지들은 100통이 넘었다고 한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묻지마 살인범으로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든다. 그의 이름은 조타 히로시. 1975년 오카야마현 쿠라시키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솜씨 좋은 목수였고 어머니는 재봉틀 일을 하였다. 그는 얌전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평범한 아이였다. 그가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남겨준 땅을 팔아 큰 돈을 거머쥐게 되었다. 가족들은 부자가 되었다고 기뻐하였지만 정작 이 돈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몰랐다. 돈에 대한 여유가 생기자 그의 아버지는 곧장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일을 그만두었고 더 이상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 또한 직업을 보험 판매원으로 바꾸고 값비싼 옷을 걸치며 친구들과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조타는 열심히 공부를 하여 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명문고에 입학하게 된다. 하지만 그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가정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어머니는 일을 하며 틈틈이 파친코를 하였고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합류하여 경륜, 경정 같은 다른 도박에도 손을 대었다. 부모님의 도박 중독은 날로 심해졌고 빚은 점점 쌓여 조타가 고교 2학년 때 그 액수는 5천만 엔에 달했다고 한다. 거액의 빚을 지는 바람에 부모님은 빚쟁이들을 피해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고 조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교를 가지 않고 낮부터 아르바이트에 전념하게 된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보답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 어쩔 수 없이 자퇴를 하였다. 그 이후 조타는 부모님과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1994년에 집을 나와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형의 집에 얹혀 살면서 파친코 점원 일을 시작했다. 파친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2달 만에 그만두고 청소부 일을 시작했지만 그 일도 오래가지 못했다. 이후에는 도장회사, 조명기구 공장, 자동차 부품 공장 등 각지에서 일자리를 전전했다. 이 당시 그는 초등학교 시절 동창생이었던 한 여성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방적인 그의 짝사랑이었으며 결국 그녀에게 집요하게 대시를 하고 스토커같이 매달렸다고 한다. 또한 1996년에는 칼을 휴대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해 11월 조타는 제대로 된 직장을 찾기 위해 도쿄로 상경했지만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그는 이 시기 동안 힘든 마음을 달래기 위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와 미국에 대해 이상한 친밀감을 갖게 된다. 1997년 조타는 간신히 세타가야구의 신문 판매점에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삶에 대한 고통은 더 커져갔다. 처음에 말했던 의미를 알 수 없는 궤편지들은 이 시기에 쓰여졌다. 그는 또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 스스로를 노력하는 사람이라 정의했고, 노력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여 그들을 경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행복한 사람을 보면 속으로 도대체 저놈들은 무슨 노력을 했길래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까라고 항상 불만을 표현했다고 한다. 일본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조타는 1998년 6월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단돈 $200를 가지고 미국으로 떠난다. 그러나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 땅에서 그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리가 만무했다. 다행히도 대사관의 소개로 현지 기독교 목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교회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그곳에서 머물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안정을 찾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자가 만료되어 일본으로 다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는 일본에 오자마자 그는 여권을 찢어버렸다. 미국에서 돌아온 지 7개월이 지난 1999년 4월 그는 마음을 다잡고 아다치고의 요미우리 신문 대리점에서 신문 배달 일을 시작하였다. 부정적인 생각을 되도록 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 4개월 동안 상사로부터 괜찮은 평가를 받으며 적응을 잘하는 듯하였다. 하지만 며칠 후 처음으로 조간 배달 시간에 지각하는 일이 벌어졌다. 점장은 조타에게 서로 연락할 일이 자주 있으니 개인 휴대폰을 사라고 권유하였고, 그렇게 그는 생애 첫 자신의 휴대폰을 구입하게 된다. 하지만 이 작은 휴대폰 하나가 사건의 발단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그의 직장 동료인 A는 호들갑을 떨며 조타에게 번호 좀 알려달라고 졸라댔다. 그러나 A는 조타가 극혐하는 노력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의 표준이었다. 그는 A에게 번호를 주긴 했지만 극혐하는 상대가 그것을 물어본다는 이유만으로 분노를 품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의 전화가 울려서 받았는데 상대방이 바로 끊어버렸고 그는 이것을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즉시 회사 동료인 A를 떠올렸으며 그의 부정적 감정은 더 커져갔다. 이것을 계기로 여태 참아왔던 분노와 절망감이 결국 폭발하였고 게으른 사람과 일하고 있다는 사회적 불평등에 짜증이 났다. 이윽고 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분노는 곧 거리를 지나다니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향하게 된다. 그는 3일 동안 출근도 하지 않고 방 안에서 무언가를 계획하며 시간을 보냈다. 1999년 9월 8일 조타는 살인을 예고하는 용지를 아파트 현관문에 붙이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는 지하철을 타고 이케부쿠로역으로 향했다. 오전 11시 35분경 조타는 선샤인시티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에서 조용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나흘 전 공구점에서 구입한 칼과 망치를 검은색 봉지에서 꺼내들었다. 오른손에는 시칼을, 왼손에 망치를 쥔 그의 모습은 수요일 낮 쇼핑센터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다. 그 순간 조타는 짜증나,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소리치며 사람들에게 달려들었다. 첫 번째 희생자는 전자제품을 사러 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로 올라오던 노부부였다. 아내인 스미요시 카즈코를 칼로 여러 번 찔러 살해한 뒤 남편 스미요시 나오시를 둔기로 때리고 칼로 찔러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났다. 건물 안에 이곳저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다음 희생자는 남편과 함께 선샤인시티에 있는 여권센터로 향하던 29세 여성이었다.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관내 수족관에 들르자고 상의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달려오는 조타를 피하려고 했지만 그가 휘두른 칼에 왼쪽 허리 부분을 꽤 깊숙이 찔려 쓰러졌다. 그런 뒤에 이케부쿠로역 방향으로 가면서 고등학생 4명 중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고 이후 2명을 더 다치게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총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후 조타는 이케부쿠로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제압되었고 뒤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모든 일본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한 사람의 분노로 인해 이유도 없이 희생당한 것이었다. 조타에게는 살인 및 살인미수죄, 총포 및 도검류 소지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고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의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그에게 조현병 유사 증세가 있을 가능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그가 흉기를 구매할 당시 의심받지 않기 위해 범행과 관련 없는 제품들을 함께 구매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살인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졌기에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2002년 1월 18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조타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재차 최고재판소에 상고했다. 상고 당시 조타의 변호인 측에서는 그의 심신미약을 다시 한번 주장하였고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상고를 재차 기각함으로써 사형이 확정되었고 2023년 현재 그는 사형수 신분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중이다. (7월 24일) 중국 자무스시 화난현의 임대아파트 베란다에서 한 부부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바라보며 서 있다. 남편의 이름은 백운강, 부인의 이름은 탄페이. 부인은 임신 중이었지만 남편은 상관없다는 듯이 옆에서 담배를 꺼냈다. 그리고는 느긋한 표정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젊은 여성 한 명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는 저 여자의 낚아와, 알겠어?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알겠다며 길거리로 내려갔고 그 여자에게 천천히 다가간다. 오후 3시 8분 화난현 인민병원에 간호조무사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17세 소녀 후이아는 쉬는 날이라 집에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평소에 혼자 사는 딸의 친구 저우창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주곤 했었다. 그날 어머니는 후이안에게 절인 마늘 반찬을 저우창에게 전해주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비가 와서 나중에 가져다 주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독촉에 우산을 쓰고 집을 나섰다. 오후 3시 14분 후이안은 물림거리의 방앗간 앞을 지나가던 중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배를 움켜잡으면서 자신에게 걸어오는 임산부 탄페이가 눈에 띄었다. 탄페이는 그녀에게 다가가 배가 아프고 어지럽다며 자신을 집까지 부축해 줄 수 있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후이안은 원래도 심성이 착했지만 간호조무사로서 아픈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녀는 탄페이를 아파트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남편인 백운강이 문을 열어 그들을 맞이했다. 후이안은 그에게 아내의 상태를 말한 후 심부름을 위해 다시 발걸음을 돌렸다. 그 순간 백운강이 뒤따라왔고 그녀의 팔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고마워서 그러는데 시원한 물 한잔 하고 가세요. 그녀는 적극적인 호의에 어리둥절했지만 알았다면서 안으로 들어갔고 그는 문을 살며시 잠갔다. 잠깐 침대에 앉아있는 사이 후이아는 친구에게 메신저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곧 가겠다고 답했다. 백운강은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요구르트를 건넸고 이것을 마신 그녀는 잠시 뒤 쓰러지게 된다. 그는 그녀를 침대에 천천히 눕히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백운강은 처음부터 강간할 목적으로 후이안을 선택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후이안과 관계를 가지려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그녀가 월경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것은 그에게 짜증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탄페이에게 왜 이런 여자애를 데려왔냐고 화를 냈다. 이 상태에서는 관계를 할 수 없다며 정신이 나간 듯 집안의 물건을 부시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몇 분 후 후이안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자 백운강은 다급하게 베개로 그녀의 얼굴을 덮었고 아내에게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발을 차며 벗어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베개에 눌려 질식사하고 만다. 후이안의 어머니는 밤 늦도록 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반찬을 가져다 줄 예정이었던 저우창에게 문자를 보냈고 딸이 임산부를 도와준 후부터 연락이 끊긴 것을 알게 되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한 그녀의 아버지는 다음 날 화난현 공안국에 신고를 하게 된다. 경찰은 그녀가 집에서 출발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도로변 상가와 임업단지 주변의 모든 CCTV를 회수하였고 그녀의 행적을 찾기 시작하였다.
후이아는 처음에 혼자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카메라에서 사라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여성과 함께 가던 길을 되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여성을 부축해주며 걷는 뒷모습이 보이고 얼마 후 근처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약 3시간 뒤 임산부 탐페이의 모습이 다시 CCTV에 포착되었다. 먼저 탐페이가 입구에서 나왔고 차를 향해 걸어가서 트렁크를 열었다. 그 뒤로 백운강이 검은색 여행 가방을 짊어지며 나타났고 트렁크에 그것을 내려놓았다. 추후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차를 몰고 20km 정도 떨어진 도로변의 숲속에 그녀의 시신이 든 여행 가방을 묻었다고 한다. 경찰은 즉시 탐문을 통해 아파트 내에 임신한 부부가 있는 집들을 수소문하였고 7월 28일 그들을 체포하였다. 부인 탐페이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범행 직후 머리를 짧게 자르는 등의 행동을 취했지만 경찰의 눈을 피해갈 순 없었다. CCTV 증거 화면을 보여주자 둘은 범행에 대해 인정하였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형사는 후이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그들의 살해 동기에 대해 신문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다고 한다. 살해 동기는 그들의 결혼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당시 백운강은 재혼이었기에 탐페이의 부모는 그녀의 결혼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결혼하였고 아이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탐페이의 불륜 사실을 백운강이 알게 되었고 그는 화가 나 그녀를 폭행하며 함께 바람핀 남자들을 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녀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떠한 대책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가 다른 남자와 잔 것처럼 당신도 다른 젊은 여자와 잘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그에게 말했다. 이러한 제안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고 여러 번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백운강 또한 처음에는 미친 소리처럼 들렸지만 점점 이 제안에 호기심을 보였다. 결국 그는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내 앞에 그런 여자를 데려오라고 탐페이에게 말했고 이 둘의 범행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우선 수면 유도제와 요구르트를 준비하였고 베란다로 다가가 거리의 소녀들을 훑어보았다. 첫 번째 타겟은 13세 소녀였다고 한다. 탐페이는 후이안에게 했던 것처럼 소녀에게 다가가 임신한 배를 부여잡고 집까지 부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아파트 복도까지 함께 간 소녀는 학원 보충 수업에 늦어서 빨리 가야 한다며 돌아갔다. 두 번째 소녀 또한 탐페이를 데려다 준 후 가족이 차에서 기다린다며 그 상황을 빠져나갔다. 백운강은 두 번의 실패로 인해 잔뜩 화가 났으며 이럴 거면 왜 그런 제안을 했냐고 그녀에게 따지면서 주먹을 휘둘렀다. 그리고는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이번에 실패하면 절대 용서 못한다고 협박했다. 그렇게 후이아는 그들의 마지막 타겟이 되었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된 것이다. 탐페이는 임신을 하고 있었기에 출산 후 법원에 참석할 수 있었다. 2014년 6월 16일 자무스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 선고에서 백운강에게 고의살인죄, 강간죄, 강도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탐페이에게는 그와 같은 죄명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1심 판결이 나온 후 탐페이는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백운강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심신상의 이유로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2014년 11월 24일 고등법원은 2심에서 그의 범행 동기가 비열하고 정황과 결과가 엄중하기에 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1심 판결을 유지하도록 판결 내렸다. 그리고 2015년 1월 30일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에 따라 중급인민법원은 백운강을 사형장으로 압송하여 그를 처형하였다. 후이아는 나이는 어리지만 속이 깊은 소녀였다. 그녀는 직업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했으며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그리고 병원 인턴십을 위해 고향에 잠깐 내려왔던 것이었다. 간호사의 일은 고되고 다양한 환자들과 마주하며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엄마를 만나면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누구보다도 자신의 직업을 사랑했다고 한다. 7월 30일 화난현의 한 장례식장에서 후이안의 시신 고별식이 거행되었고 많은 현지인들이 자진해서 그녀를 보내기 위해 그곳에 참석하였다. 7월 31일 저녁에는 화난현 화시오 광장에서 후이안을 위한 자발적인 기념 행사가 열렸다. 천사소녀 잘가라는 현수막이 광장 중앙에 높이 걸려 있었고 하트 모양의 수많은 초들과 천천히 떠오르는 공명 등이 이 작은 마을의 밤하늘을 밝히면서 날아갔다. 2002년 1월 22일 밤 하토리는 건설회사 동료들과 함께 미시마 시내의 한 술집에서 회식을 하였다. 회식 후 10시 40분에 그는 술에 취한 채 자동차로 누마즈에 있는 자택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간쯤 왔을 때 그는 도시락통을 사무실에 두고 온 것을 깨닫고 차를 돌렸다. 시내 국도에서 천천히 달리던 그는 옆에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사치코라는 여대생을 발견하였다. 여전히 술기운이 있었던 하토리는 그녀에게 관심을 가졌고 운전 중에 창문을 내리고 말을 걸었지만 사치코는 관심 없는 듯 그를 무시하고 가버렸다. 그러나 술에 취한 그는 어떤 것에 한번 꽂히면 그것을 해내야만 하는 이상한 술버릇이 있었다. 11시 40분경 하토리는 그녀를 앞질러서 근처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그녀가 오기를 숨어서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치코의 자전거가 보였고 그녀를 가로막으며 다시 한번 함께 놀자며 치근덕거렸다.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하토리는 그녀의 뒷덜미와 팔을 끌어당기며 자신의 자동차로 데리고 갔다. 그녀는 저항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늦은 시간이었기에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뒷좌석에 재빨리 밀어넣고 문에 잠금 장치를 걸어 감금했다. 운전을 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위협하였고 사치코는 두려움에 몸이 경직되어 있었다. 얼마 후 그는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뒷좌석으로 넘어가 그녀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 그리고는 그녀를 결박하여 다시 뒷좌석에 태웠고 경찰에 신고하면 오늘 있었던 일을 주위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였다. 하토리는 그녀를 인적이 없는 곳에 버리고 도망치기 위해 장소를 찾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마약을 하는 친구의 전화였다. 지금 자신의 집에서 같이 마약을 하자는 말과 함께 주사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좀 가져다 달라고 하토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마약 이야기에 흥분하였고 그녀를 버릴 장소를 찾는 대신에 주사기를 가지러 집에 먼저 들르기로 결정하였다. 차에서 내려 집에 들어가려는 그때 현관 앞에 등유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등유통과 주사기를 함께 조수석에 싣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다. 어느 외진 공사 현장에 도착한 하토리는 사치코의 입을 박스테이프로 막고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앉혔다. 그리고 가져온 등유통을 꺼내 그녀의 머리 위에 퍼부으며 불을 질러버리겠다며 다시 위협했다. 사치코는 공포에 질려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이러한 모습이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도소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그는 빨리 그녀를 살해하고 마약을 하러 가야겠다는 충동이 들었다. 처음에는 조금 주저했지만 라이터를 켜서 사치코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였고 불길이 그녀의 몸으로 번져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차를 타고 도주했다. 추후 경찰 조사에 의하면 사치코는 불덩이가 된 괴로움 속에서 이리저리 둥글다가 착화 지점으로부터 수미터 떨어진 콘크리트 블록 사이에서 웅크리는 듯한 자세로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한다. 하토리는 친구에게 가기 전 집에 들려 등유통을 제자리에 놓고 손에 묻은 등유를 씻어낸 뒤 예정대로 친구들을 만나 마약을 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1월 23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출근하였고 퇴근 후에 길거리에 방치해놨던 사치코의 자전거를 강에 던졌다. 그리고 그녀의 소지품들을 시내 곳곳에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친구 집에서 불태워 증거들을 인멸했다. 다행히도 사치코의 시신은 의외로 금방 발견되었다. 하토리가 도주한 뒤 약 30분 후에 현장 부근을 지나던 트럭 운전사가 피어오르는 불길 속에서 사람의 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수사 초기에는 현장 부근에 싸운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자살 사건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시신 부근에서 발견된 갈색 후드의 소매단에서 박스테이프로 손을 묶은 듯한 흔적을 찾았고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불에 탄 사치코의 시신은 신원 미상의 상태였지만 마침 그녀의 부모가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그녀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시신의 지문과 집에 있는 사치코의 개인 소지품에 남아있던 지문이 일치하였기에 그녀의 시신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끌고 나갔던 자전거는 사라지고 소지품 또한 불타버렸기에 수사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범행에 사용된 등류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미시마 시내에 있는 두 곳의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등류와 성분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냈지만 상세한 판매처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중 중요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다. 사건 당일 그의 번호판을 본 목격자가 나타난 것이었다. 수사를 포기하지 않은 경찰은 번호판을 추적하였고 드디어 핫토리를 찾아냈다. 그것도 교도소 안에서 말이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 걸까?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진 범인이 교도소에 있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야기는 이렇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틀 후 1월 25일 밤 핫토리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유턴하려다가 다른 승용차와 세게 부딪히고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를 냈다. 그리고는 자신의 차량을 폐차시킨 후 경찰들을 피해 다녔다. 하지만 결국 꼬리를 밟혔고 2월 28일 업무상 과실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누마즈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던 것이다. 다시 사치코 사건으로 돌아와 목격자가 진술한 번호판을 추적하던 경찰은 누마즈 구치소의 재소자 중에 같은 번호판을 가진 자동차로 수감된 핫토리를 찾아냈고 그를 주요 용의자로 특정하였다. 그리고 그의 타액을 사건 현장에서 검출된 DNA와 비교 분석하였고 일치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경찰은 즉시 그를 중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는 사치코와 편의점에서 만났으며 서로 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살해에 대해서는 함께 있었던 외국인이 했다는 등 거짓말을 하며 부인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의 증거품이었던 테이프에서 숨어있던 그의 지문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가 폐차한 자동차의 타이어를 찾아내 현장에서 도주했던 차량의 타이어 자국과 같다는 것을 밝혀냈다. 결국 그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고 경찰은 8월 13일 감금 및 살인 등의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2004년 1월 제1심의 선고 공판에서 그는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핫토리는 이 판결이 내려졌을 때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그리고 판결에 불복해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항소하였다. 하지만 2005년 항소심 판결에서 1심 무기징역 판결이 파기되고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그의 반성 없는 태도가 법관의 심증을 해친 부분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후인 2012년 8월 3일에 그는 도쿄 구치소에서 사형 집행되었다. (2013년 5월 6일) 클리블랜드의 작은 마을에 사는 램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퇴근하는 길이었다.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어디선가 도와달라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램지는 목소리를 따라갔고 한 여성이 문틈 사이로 미친 듯이 손을 흔들며 절규하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기에 문 아래의 나무판을 뜯어서 상처투성인 여성과 그녀의 6살 딸을 구출하였고 그들을 집에 데려갔다. 그 여성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도 몰랐으며 램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10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어요. 그 집에는 저 말고 2명의 여성이 더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경찰은 바로 출동하였고 그 집에 들어가 2층에 감금되어 있던 나머지 2명의 여성을 구하게 된다. 신원 조회 결과 놀랍게도 이들은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실종된 여성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범인은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이웃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미셸, 아만다, 그리고 지나라는 여성들이었고 그들은 경찰에게 10년 동안 벌어졌던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002년 8월 22일
당시 21살이었던 미셸은 최근 어린 아들의 양육권 문제로 사회복지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약속에 늦은 그녀에게 자동차에 탄 누군가가 다가와 태워주겠다며 말을 걸었다. 그는 카스트로였고 미셸은 그의 큰딸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그의 차에 올라탔다. 서로에 대해 얘기하던 중 카스트로는 미셸의 아들에게 선물로 줄 강아지가 있다며 자신의 집에 잠깐 들르자고 제안한다. 그녀는 감사하다면서 집 안에 들어갔고 그는 그녀를 2층 방으로 유인했다. 그곳에서 카스트로는 그녀를 가두고 쇠사슬로 묶은 후 마구 구타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카스트로는 아내와 이혼한 상태였으며 그의 자녀들은 아내와 함께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2003년 4월 21일 17세의 아만다는 패스트푸드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비가 오는 날이었기에 옷이 젖어서 빨리 집에 가고픈 마음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 카스트로가 차를 몰고 와서 그녀 옆에 정차하였고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타라고 손짓했다. 그의 아들이 버거킹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였으며 그의 딸은 그녀의 동급생이었기에 아무 거리낌 없이 차에 탔다고 한다. 운전하는 동안 카스트로는 자기의 집에 있는 딸을 중간에 태우러 가야 한다며 집으로 향했고 그녀를 지하로 데려가 폭행한 후 작은 TV와 함께 지하실에 가두었다. 실종된 지 일주일 후 아만다의 어머니는 어떤 남성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한다. 아만다는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괜찮으니까 며칠 후에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익명의 남성 목소리를 들은 후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고 한다. 2004년 4월 2일 14세였던 진아는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놀고 난 후에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차에 탄 카스트로가 다가와 그녀에게 딸을 찾고 있는데 함께 동행해 달라고 부탁한다. 진아는 그의 딸과 친했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차에 탔으며 이것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2층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목에 쇠사슬로 걸어 감금하기 시작했다. 카스트로는 아만다를 지하에 가두고 미셸과 진아는 2층 방에 감금하였다. 그녀들은 음식과 기본적인 위생을 박탈당하면서 10년을 보냈다고 한다. 그는 그녀들을 벽에 연결된 쇠사슬로 묶은 채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빛을 차단하고 화장실 대신 양동이를 주며 볼 일을 해결하라고 말했다. 또한 포로처럼 하루에 한 끼 식사를 주었고 어떤 날은 3일 동안 음식을 주지 않은 적도 있었으며 샤워는 일주일에 최대 2번만 할 수 있게 허락했다. 그는 그녀들에게 정신적으로도 학대하였는데 자신이 말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언젠가는 가족들을 만나게 해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주며 그들을 마음대로 조종하였다. 가장 최악인 것은 그녀들에게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한 것이었다. 카스트로는 미셸을 최소 5번 이상 임신시켰으며 임신 징후가 보일 때마다 그녀를 굶기고 구타하여 유산하도록 유도했다고 한다. 나중에 구출된 후 그녀는 지속된 폭력으로 인해 안면 재건 수술이 필요하였고 한쪽 귀의 청력을 잃게 되었다. 또한 감금당한 동안 미셸은 강아지를 키웠던 적이 있었는데 카스트로가 그녀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강아지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물었고 이에 화가 난 카스트로는 강아지의 목을 힘껏 내리쳐 죽였다고 한다. 2006년 크리스마스 날 카스트로는 미셸의 방에 들어가 말했다. 아만다가 이제 곧 출산할 예정이니 그녀를 도와 아이를 낳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아기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그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출산이 임박하자 아만다와 미셸은 겁이 났다고 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둘은 힘을 합쳐 딸을 출산했는데 나오자마자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이에 놀란 미셸은 인공호흡을 하여 살려냈다고 한다. 카스트로에 의해 낳게 된 딸이긴 했지만 아만다는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고 읽고 쓰는 법도 가르쳤다. 2012년 아만다의 딸이 조금 성장하자 카스트로는 가끔 아이를 데리고 그의 어머니를 방문했다고 한다. 아이는 그를 아빠라고 불렀고 그의 어머니를 할머니라고 불렀다. 그는 그의 가족들에게
이 아이는 전 여자친구와 함께 낳은 딸이라고 속였고 이웃들에게는 자신의 손녀딸이라고 거짓말하였다. 10년의 감금 생활 동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다고는 한다. 한 번은 미셸이 2층 창문을 세게 두들기는 소리를 이웃 주민이 듣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관은 집안을 대충 둘러보고 떠났다고 한다. 또 한 번은 다른 이웃집의 소녀가 그의 집 뒷마당에서 벌거벗은 여성이 있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한다. 추후 경찰은 처음에는 카스트로의 집에 출동한 적이 없었다고 했으나 나중에서야 2번 출동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의 집을 들여다봤다면 감금된 피해자들을 더 빨리 구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그리고 2013년 5월 6일 카스트로는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과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 집을 나서게 된다. 그날 아만다는 잠에서 깼는데 딸이 아래층에서 뛰어다니는 소리를 듣게 된다. 카스트로가 깜빡하고 방문을 잠그지 않아 딸이 거실로 내려갔던 것이었다. 그녀는 밑으로 내려가 집 밖으로 나가는 문을 한참 쳐다봤다고 한다. 예전에도 카스트로가 이러한 탈출 심리를 이용해 그들을 함정에 빠뜨린 후 다시 감금한 적이 여러 번 있었기에 그녀는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문틈 사이로 손을 내밀었고 지나가는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다 함께 무사히 탈출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가족들은 실종되었던 그녀들의 생존에 모두 기뻐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만다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기에 생존한 딸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구조한 직후 식당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그의 집에는 그의 두 형제인 페드로와 오닐도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처음에 구금되었지만 납치와 감금에 연루된 증거가 없었기에 3일 뒤에 석방되었다. 7월 26일 카스트로는 납치, 강간, 가중살인 등 977개 혐의 중 937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유죄 판결에 따라 카스트로는 항소할 권리를 상실했으며 8월 1일 선고 공판에서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과 징역 1000년형을 선고받는다. 카스트로는 거의 20분 동안 자신이 좋은 사람이고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말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그의 모든 재산과 자산을 몰수했고 감금으로 사용되었던 집을 철거하였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는 감옥 안에서 침대 시트에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되었다. 탈출한 지 1년 후인 2014년 그녀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출판했는데 이것은 힘들었던 과거를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짐이기도 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다른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으며 나중에는 비영리 단체를 위한 모금 행사도 열었다고 한다. 1979년 5월 9일 후쿠오카시 니시구에서 새벽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한 대학생이 있다. 그는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도로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목격하게 된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줄 알았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처참한 몰골로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조사 결과 혈액에서 알코올 성분이 발견되었고 남성의 복부에는 타이어 자국이 나 있었다. 따라서 술에 취한 나머지 도로에 누워있던 그를 지나가던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간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로 인해 사망 원인은 심장 파열로 밝혀졌다. 하지만 사건 담당 형사는 이 사건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판단하였다. 첫 번째 이유는 신체의 앞부분에만 찍혀있는 타이어 자국이었다. 일반적으로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밟고 지나갈 경우 밟은 충격으로 인해 신체가 지면에서 공중으로 튀어올라 엎어지게 되고 그 후 뒷바퀴가 지나가면서 신체의 뒤쪽에도 타이어 자국이 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등 쪽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 두 번째 이유는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던 엔진 오일의 흔적이었다. 지나가는 차량에서 오일이 떨어지는 경우 속도로 인해
오일이 땅에 맞닿으면서 방울이 튄 자국이 남아야 정상이지만 현장에서는 둥근 형태의 자국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다. 이것은 마치 그 자리에서 시동을 걸고 서서히 주행하면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형사는 이 사건을 단순 취객 사망 사고가 아닌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를 취하게 한 후 도로에 쓰러뜨리고 차량을 이용해 밟고 지나간 계획 살인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우선 타이어 자국을 조사하였는데 덤프트럭의 타이어 문양인 걸로 드러났다. 그리고 현장에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더 있었다. 그것은 바로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수평기였다. 사망자는 가토라는 37세 남성으로 모리타가 운영하는 에이토목 회사에서 일하던 목수였다. 모리타는 가토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였기에 그를 고용하여 일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성격이 순하고 성실한 직원이었지만 술만 마시면 주사가 심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건 당일 가토와 모리타 사장이 함께 술을 마셨다는 정보를 듣게 된다. 모리타 사장의 말에 의하면 사고가 나던 날 함께 술을 마셨는데 가토가 일찍 취해 집으로 먼저 돌아갔으며 자신은 남아서 지인들과 술을 계속 마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출근해서 가토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지인들 조사 결과 사장의 알리바이에는 문제가 없었다. 형사는 동료들과 사장에게 현장에서 발견된 수평기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가토는 보통 캐비넷에 수평기를 두고 다녔기 때문에 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형사는 이 수평기가 범인을 잡을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해 이것의 판매 경로를 역추적했다. 이틀 뒤 수평기는 어떤 건축회사 사장이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장은 이것을 인근 비토목 회사의 사장인 겐지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겐지는 이 수평기를 받긴 했지만 며칠 뒤 이것을 잃어버려서 자기도 한동안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의 난항을 겪고 있던 그 순간 주차되어 있는 덤프트럭들이 형사의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바로 현장에서 발견된 타이어 자국과 덤프트럭들의 타이어 문양을 비교하였고 그 중 하나에서 일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엔진 오일 또한 같은 오일을 사용하고 있었다. 형사는 겐지를 의심하긴 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사실 하나는 가토와 겐지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가토의 신원을 조사하면서 그의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가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사망 시 8천만 엔을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아냈으며 그 수령인이 에이토목 회사의 모리타 사장이었던 것이다. 형사들은 모리타를 용의선상에 두고 다시 면밀히 조사하였고 에이토목 회사 사장인 모리타와 비토목 회사 사장인 겐지의 은밀한 관계에 대해 알아낸다. 겐지는 회사를 차리기 전 모리타의 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했으며 둘 다 상당히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다. 그들의 빚을 합치면 대략 7,500만 엔에 달했고 이것은 가토의 사망보험금 8천만 엔으로 청산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따라서 그들이 함께 계획적으로 가토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커 보였다. 1979년 9월 사건 증거들이 하나 둘씩 나오자 모리타와 겐지는 눈치를 채고 도망가게 된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경찰의 추적 끝에 결국 잡히게 되었다. 형사는 모리타부터 추궁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가토에게 건축일이 위험하니 사망보험을 들어두는 게 현명하다고 했고 계약상 수령인은 회사로 지정되어야 하며 추후 사망 시 퇴직금과 함께 돈을 더 보태서 가족들에게 돌려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모리타는 겐지를 끌어들였고 사건 당일 겐지의 집에 모여 다 함께 술을 마셨다. 가토를 만취하게 한 뒤에 모리타는 겐지를 시켜서 미리 정해둔 장소에 그를 눕혀놓고 덤프트럭으로 그 위를 지나간 것이었다. 겐지는 무려 3분 동안 앞바퀴로 가토를 눌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트럭에서 내리면서 수평기를 땅에 떨어뜨렸던 것이었다. 경찰은 이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으나 수상한 인물을 한 명 더 알아냈다. 그들이 겐지의 집에 모여 술자리를 가졌을 때 다른 한 명이 더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이름은 하마다로 모리타 지인인 토모코의 내연남이었다. 하마다는 20년 동안 형무소를 집처럼 드나든 범죄자였다.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977년에 출소해 토모코를 만나 그녀의 아이들과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 얼마 후 모리타는 토모코로부터 600만 엔을 빌렸는데 이것을 갚지 않자 토모코가 하마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마다는 폭력배들을 동원해 모리타를 협박하면서 그에게 빚을 쉽게 청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보험금을 노린 위장살인이었다. 그렇게 모리타는 겐지와 함께 가토를 살해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경찰은 하마다의 다른 살인 사건에 대해 더 듣게 된다. 모리타가 아직 빚을 갚지 못하자 하마다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빚 갚기 힘들면 내 계획에 동참하는 건 어때? 하마다의 계획은 동거녀 토모코의 아들을 살해하고 1,000만 엔의 생명보험금을 타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리타는 차마 그건 못하겠다면서 거절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사는 하마다를 뒷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얼마 전에 토모코의 친척 언니와 그녀의 아들이 사고로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다. 1978년 3월 24일 토모코의 친척 언니는 욕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사인은 심장마비였으며 생명보험의 수령인이 다름 아닌 하마다와 토모코였다. 그녀는 보험금 수령 위임장을 써서 대리인으로 토모코를 지명했는데 감식 결과 위임장의 필체는 토모코의 것이었고 언니를 집으로 초대해 수면제가 든 술을 먹인 뒤 욕조에 넣어 질식사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3개월 뒤인 7월 1일 하마다가 토모코의 아들을 근처 농수로에서 질식사시킨 후 신호를 흡입하다가 몽롱한 상태에서 수로에 빠져 죽은 걸로 위장시켰다. 아들의 사망으로 그들은 1,000만 엔의 생명보험금을 받았던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돈에 집착한 이유는 토모코는 병으로 죽은 전 남편의 사망보험금 1,700만 엔으로 하마다와 도박에 빠져서 모두 날려버리고 빚까지 지게 되었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들을 차례로 살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토모코와 하마다는 체포되었으나 토모코는 지병이었던 간경화가 악화되어 1980년에 사망했다. 1982년 3월 29일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하마다에게 사형을, 모리타에게는 징역 15년형을, 겐지에게는 징역 13년형을 각각 선고하였다. 하마다는 판결이 억울하다며 상고했지만 기각당했고 1988년 3월 8일 최고재판소는 사형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마다는 2015년까지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일각에서는 일본 법무부가 하마다의 범행에 대해 직접적인 물증이 없기 때문에 사형을 바로 시키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다. 결국 그는 2017년 6월 26일 후쿠오카 구치소에서 토사물이 목에 막혀 91세의 나이로 질식사하였다고 한다.